2025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그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동시에 정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시에 움직이는 전철, 범죄율 제로에 가까운 거리, 친절한 편의점 직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왜 평균 2, 3년 만에 짐을 싸고 있을까요? OECD 조사는 충격적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고급 인력의 60%가 2년 이상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로는 완벽하지만 삶의 터전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그들의 고백.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23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그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본이라는 살기 흰 천국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필사적사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무너져 내리는 노동 인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역사상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230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유학생과 기술 인력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정부는 더 많은 비자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출신 노동자는 57만 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은 성공적으로 외국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충격적인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만 머무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평균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 나라를 떠나며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비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기대를 품고 왔지만 그 기대는 빠르게 절망으로 바뀝니다. 도쿄의 한 취업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첫 6개월은 흥분하고 다음 6개월은 적응하려 애쓰고 그 다음 1년은 탈출을 계획합니다. 통계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후 그들을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완벽한 시스템은 외국인에게는 숨막히는 족쇄로 작용하며 그 질서는 감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탈출의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효율성에 감탄하지만 동시에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약 67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지만 정작 그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유입은 늘지만 정착은 줄어드는 이 기묘한 현상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일본의 노동 문화에 있습니다. 바로 과로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단어는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카로시라는 이름으로 옥스퍼드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습니다. 2023년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로 54명이 공식 사망했지만 실제 추정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일하며 월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4개 기업 중 한 곳은 무급 초과 근무를 강요하고 그마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사치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인들이 스스로 휴가를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 파나소닉이 주 3일 휴무제를 제안했을 때 6만 3천 명의 직원 중 단 150명만이 참여했습니다. 휴가를 쓰는 것은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포기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연차 소진율은 50%도 채 되지 않으며 많은 직원들이 병가조차 눈치가 보여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두 번째 가정이자 사회적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퇴근 후에도 상사와의 회식은 필수이며 거절하면 승진에서 밀리고 동료들로부터 소외됩니다. 술자리에서 상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치며 다음 날 숙취를 안고 출근하는 것이 일본 직장 문화의 일부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에 질식합니다. 그들은 업무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지만 일본에서는 얼마나 회사에 헌신하는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한 독일인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효율성이 아니라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높이 평가받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견딜 수 없으며 결국 탈출을 결심합니다. 일본은 일하는 기계를 원하지 삶을 사는 인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새벽까지 일하는 것이 암묵적 규칙이며 정시 퇴근은 동료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G7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1990년 평균 월급이 30만 엔이었다면 2020년에는 겨우 33만 엔이고 2025년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이 기묘한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저축하려는 목적으로 왔지만 그 꿈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질 소득이 낮으며 경력을 쌓아도 급여 인상은 미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엔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2024년 1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25년 현재도 엔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30만 엔을 본국으로 송금하면 예전에 비해 실질 가치가 30배에서 40% 감소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이며 해외 송금을 목적으로 일본에 온 근로자들에게 이는 치명타입니다. 엔화의 추락은 일본 경제의 위기를 상징하며 외국인들에게는 명확한 탈출 신호로 읽힙니다. 한 필리핀 출신 간호사는 말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송금액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같은 월급을 받아도 고향 가족이 받는 돈이 절반이 됐어요. 게다가 일본의 생활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쿄와 오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순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며 평균 월세는 7만 엔, 생활비는 13만에서 14만 엔이 듭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생존을 위해 소모되며 저축을커녕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한 끼 외식비는 1,000엔이 기본이고 교통비와 통신비를 합치면 매달 고정 지출만 10만 엔이 넘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깨닫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같은 시간을 일해도 싱가포르나 호주에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인도 출신 IT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안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가난을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며 일본은 그들을 붙잡을 경제적 유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은 글로벌 브랜드였고 일본 제품은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부실 채권이 쌓이면서 은행들은 신용 경색에 빠졌으며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일본 정부는 금리를 0%로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잃어버린 10년은 어느새 30년이 되었고 2025년 현재 일본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1% 안팎을 맴돌며 다른 선진국들이 성장하는 동안 일본만 혼자 멈춰 서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약화가 치명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TV의 40%를 생산하며 전자제품의 왕국으로 군림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대만, 중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애플, 삼성, TSMC가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혁신에 실패했고 점유율은 급감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더 이상 일본 기업을 선호하지 않으며 해외 유학을 마친 우수한 인력들은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기대했던 고임금, 고기술 국가의 이미지는 이미 과거의 신화가 되었으며 현실은 저성장과 정체의 늪입니다. 경제 정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경력을 쌓고 성장하길 원했지만 이 나라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승진 기회는 막혀 있고 혁신은 환영받지 못하며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연공서열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이와 연차가 낮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 미국인 마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회사는 박물관 같아요. 모든 것이 과거에 멈춰 있고 새로운 시도는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들은 깨닫습니다. 일본에 머무는 것은 과거에 갇히는 것이라는 것을, 미래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일본의 평균 GDP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1% 미만을 기록하며 이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가장 큰 난관입니다. 개, 고양이, 그리고 외국인은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걸린 부동산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지만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40% 이상의 외국인이 주택 임차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며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동 출신에 대한 거부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언어 장벽, 소음 문제, 쓰레기 처리 규칙 위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문화적 불일치에 대한 사회적 불안입니다. 집주인들은 외국인 세입자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며 아무리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도 계약을 거부합니다. 특히 일본의 쓰레기 분리 배출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5대 분류에 50개 이상의 세부 규칙이 있으며 요일별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연 쓰레기는 월요일, 플라스틱은 수요일, 캔과 병은 금요일 같은 시기며 시간대까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주민들의 항의를 받으며 심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 복잡한 시스템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지치며 실수라도 하면 즉시 문제 있는 외국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집주인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차라리 집을 비워두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생활 습관 차이는 시스템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안정적이며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거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계 2세들조차 주거 차별을 겪습니다. 한 브라질계 일본인은 말합니다. 저는 일본어가 모국어이고 일본 학교를 나왔지만 이름이 외국식이라는 이유로 10군데 넘는 부동산에서 거절당했어요. 외국인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회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지만 그 안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곳을 집이래라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소속감의 문제이며 일본은 외국인에게 그 소속감을 주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성공하려면 일본어 능력 시험 N2 이상의 실력이 필수입니다. 대기업 입사는 물론 회의와 이메일, 인사평가 모두 일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는 일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어 간판조차 찾기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영어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외국인들은 언어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경력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외국인 직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됩니다. 한 프랑스인 디자이너는 말합니다.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려면 일본인 동료가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다시 설명해야 해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제 언어가 문제인 거죠. 언어 장벽은 단순히 업무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조용히 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전철에서 전화 통화는 금지되고 아파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민폐로 간주됩니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표현 방식을 억누르고 일본의 규칙에 맞춰야 하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본인들은 외국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며 표면적인 친절만을 유지합니다. 일본인들은 친절하지만 친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이 공감합니다. 직장에서도 회식이나 비공식적 모임에서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언어를 이유로 중요한 정보망에서 소외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진정한 동료가 되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내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평생 외국인이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으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20년을 산 한 캐나다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외국인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제 국적이 제 정체성입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많은 외국인이 우울증과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일본은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혼자 견디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는 독특한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며 15세에서 64세 인구 중 약 150만 명, 즉 2%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며 가족조차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극단적인 경쟁 사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과도한 사회적 압박이 사람들을 고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립 사회는 출산율을 급감시키고 노동력을 감소시키며 경제를 더욱 정체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고립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솔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1인 노래방인 히토카라, 1인 전용 온천, 1인 식사를 위한 칸막이 좌석이 일상화되었으며 심지어 렌털 가족, 렌털 연인, 렌털 친구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 기묘한 시장은 일본 사회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으며 진정한 관계보다는 거래 관계를 선호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사회적 단절 구조 속에서 더욱 깊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미 일본인들조차 서로 고립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관계를 맺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감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단절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일본은 안전하지만 따뜻하지 않고 질서정연하지만 인간적이지 않으며 완벽하지만 공허합니다. 한 스페인 출신 요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고향에서는 이웃과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게 당연했어요. 여기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물리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황폐해집니다. 그들은 깨끗한 거리와 정시에 오는 전철보다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납니다. 혼자 견디는 것보다 함께 사는 곳을 찾아서, 효율보다 인간미가 있는 곳을 찾아서 말입니다. 일본의 영주권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최소 10년을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신청 1년 이내에 출국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탈락하고 세금이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지연 납부했거나 사소한 교통 위반 규칙이 있어도 신청이 거부됩니다. 심지어 자전거 무단 주차나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같은 사소한 규칙 위반도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승인율은 약 50% 수준으로 노르웨이나 이탈리아의 90%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영구적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는 정책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면 3년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글로벌 과학자나 대기업 창업자 같은 고소득 인재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연봉 2천만 이상의 고급 인력이나 노벨상 수상자 같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장기 체류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으며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본 사회에 적응해야만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에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한 베트남 출신 IT 개발자는 말합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교통 위반 한 번 때문에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하려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인들은 이 시스템 앞에서 절망합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왜 이곳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이 일본 사회의 임시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되고 필요 없으면 교체되는 존재. 그것이
일본이 외국인에게 부여한 역할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지만 일본은 그 문을 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캐나다는 3년, 호주는 4년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율도 훨씬 높습니다. 외국인들은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나며 일본은 그들에게 영원한 이방인의 땅일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을 늘리면서도 정작 그들이 머무를 이유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숫자는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착률은 여전히 낮고 이탈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극단적인 노동 문화로 악명 높으며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합니다. 일본과 함께 과로 사회의 대표 주자로 꼽히며 야근 문화와 회식 강요는 일본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도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2,500명이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500명 수준으로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과로사라는 단어가 일반화된 유의한 국가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를 견디기 어려워하며 특히 유럽이나 북미에서 온 근로자들은 한국의 노동 문화를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네덜란드인 엔지니어는 말합니다. 한국 회사는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열정이 없다고 평가해요. 제가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삶이 있는 거예요. 주거 차별 문제도 유사합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36.3%가 주택 임대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 불가라는 문구가 부동산 사이트에 공공연히 등장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며 피부색과 국적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백인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환영받지만 유색 인종 외국인은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없으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 형성도 힘듭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손님으로는 대하지만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합니다. 한 미국인 교사는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하면 놀라워하고 칭찬하지만 정작 친구가 되려고 하면 거리를 둡니다. 게다가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본의 1.26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청년 실업률이 높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조차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으며 월세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제도 역시 까다롭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득 요건과 한국어 능력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연 소득 2배 이상 같은 조건이 붙으며 심사 과정도 길고 복잡합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들이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선진국의 외형을 갖췄지만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통과하는 권일 뿐 머무는 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시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고 전철은 초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며 범죄율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행자들은 이 완벽함에 감탄하며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동시에 배타성으로 작용합니다. 외국인들은 일본의 효율성에 감탄하지만 그 속에서 자유와 인간관계, 성장 가능성을 잃는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일본이 여행하기엔 완벽한 나라지만 살기에는 지나치게 완벽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일하기엔 혹독하고 살기엔 외로운 이 나라에서 2025년 현재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은 자신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외국인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일본 자신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싱가포르는 왜 외국인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나라인가를 분석하며 일본과 한국이 배워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경제 다큐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